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각 당은 득실을 저울질하며 선거 전략을 짜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부터 대구와 서울 강남 지역에 대한 공천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말 그대로 새누리당 공천의 이번 가장 마지막 반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일 텐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언급을 잠시 들어보고 대담 진행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보통 사람들 판단에 저성과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성과자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훨씬 많지 않나요? 글쎄 그런 걸 왜 거기다가 연결시켜요? 당 정체성과 관련해서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불과 나흘 전만 해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의 인터뷰에서 그게 유승민 의원이 저성과자로 분류되느냐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당 정체성 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황 의원님,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자들, 국민들이 궁금할 텐데 유승민 의원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 잘하면 큰일 나요. 근데 사실 이한구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말이 틀린 건 없어요. 처음에 보면 공관위원장 맡으면서 비인기자, 저성과자, 그다음에 양반집 도련님 같은 사람들. 조금 지나서는 어제는 발표했죠. 구체적으로 뭐 품위를 손상한 의원, 다음에 정체성으로서 당과 충돌했던 사람, 그다음에 흔한 얘기로 그야말로 거저먹는 거저먹는 그런 지역에서 선수만 따벅따벅 축적해온 사람들 다 정리하겠다. 이른바 텃밭에서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보니까 어제까지 6차례 지금 6차에 걸쳐서 경선이 됐던 단수가 됐던 우선이 됐던 발표했는데 253개 지역 중에 223개 지역을 발표했더라고요. 30곳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6차 발표하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뭐 속 시원하다. 뭐 더불어민주당은 저렇게 보면 이른바 콱콱콱 칼질하는데 좀 시원하게 칼질한다, 그런 느낌 없었잖아요. 그냥 뭐 왜 새누리당 우리 뭐 대면 하냐, 큰 보면 뭐랄까 뭐 감동이랄까 충격이랄까 이런 게 없었는데 이 30곳에 뭉쳐 있어요. 이제 마지막 판도라가 남았다는 마지막 딱 그러니까 압축해서 이 나머지 30곳에 보면은 강남,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일부 수도권, 친무대계, 친유승민계, 뭐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이 딱 남았으니까 이야말로 사실은 이한구 공관위원장하고 11분 그 공관위원들이 사실 굉장히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사실 그 의원들에게는 또 보면 나름대로 또 명망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잘랐을 경우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야말로 뭐 불복할 것인가, 또 재심을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올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 그야말로 보면 김종인 대표, 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나만은 김종인 대표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30곳 남은 것 굉장히 보면 치열하게 수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가 새누리당 공천에 어떻게 보면 화약고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지금 뇌관이 지금 이렇게 잠재된 상황인데, 고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종인 대표가 정무적 판단을 했는데 그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묻지도 말라, 난 대답도 안 하겠다 했는데 공천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은 개인의 뭐 마음대로 하는 결단이 아니죠. 그 공천의 과정의 적절성, 민주성 이런 것이 담보가 돼야 하는 것이죠. 왜 개인이 하면은 개인이 본인이 뭐 바둑을 둔다고 할 경우 자기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관계가 없죠. 이건 하나의 조직이고 그 조직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룰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공천의 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과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 공천 과정이 국민들의 눈에 바로 선거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냥
정무적 판단이니까 묻지도 말라 하는 것은 그건 아주 독선적인 생각이죠. 여야를 그러려면 떠나서, 할 필요가 예, 없죠. 예.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장관 내가 임명권이니까 마음대로 임명하면 됩니까?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국회에서의 그런 장관들에 대한 여러 청문회. 가지 청문회 같은 절차 같은 걸 두면서 견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단 하나 아닙니까? 저성과자도 아니고 비인기자도 아니고 양반집 도련님도 아니고 월급쟁이 말하자면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존재감 없는 네. 다 빠지고 딱 하나 정체성. 정체성. 그러면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야기한 게 이제 국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내대표 연설. 예. 그렇죠. 대표 연설에서요. 대표 연설에서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허구다 그 자체는 정체성에서 어긋나는 거냐. 그러면 그 정체성에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가 아니다. 이것이 당의 정체성으로 확립이 된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의견에 다르면 그게 정체성이 어긋난. 그러면은 대통령 의견에 아무런 토를 달아서는 안 되죠. 그건 네.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다수 국민이라든가 다수 패널들이 유승민 의원의 그런 탈락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반전을 가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적어도 사선 의원하는 분이니까 합리적인 결정을 네. 그래도 막판에 내지 않겠느냐는 기대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영린과 같은 이거는 일종의 통치적인 결단.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사실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된다는 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수를 두기 전에 지금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유승민 의원을 살리고 그 윤상현 의원을 살리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 밖에서 보여지기는 윤상현 의원을 희생시켜서라도 유승민 의원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네. 하는 분위기가 큰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TK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좀 주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그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기회가 오는 오히려 거죠. 기회가 될 수도 이게 있다. 위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 극복해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사람 대상으로부터 위기이기 때문에 그 극복한다고 하면 그 성과물도 엄청나게 클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고 네. 아니면 무소속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한 텀을 쉬든 어찌됐든 새로운 도전에 잘 대응한다고 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네. 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전에는 당론과 위배되는 행동을 한 사람 얘기를 했다가 이제 당 정체성과 이제 충돌하는 경우를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당론에 위배되는 행동이 무엇이냐? 그냥 그 당론과 다른 이제 표결에 참여한 것이냐? 이것을 놓고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 정체성이라고 하면 생각이는 거니까 사실 이제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경우에 당과 이것을 이제 컷오프 시키면 당의 어떤 다양성, 개방성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위축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쨌든 거기 초점이 이제 유승민 의원 타겟으로 맞춰지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 또 보면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룰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누군가를 딱 꼬집어 놓고 예. 정해놓고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대결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유승민 의원 상당히 위기 상황에 몰렸다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3선, 5선급들의 오늘 컷오프들이 더 있으리라고 봐요. 예. 새누리당에서.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이제 유승민 의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상당한 물갈이가 이루어지면서 변화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 높은 평가를 받을 텐데 이번에 뭐 3선, 5선급들이 중진급들이 컷오프 많이 된다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이 컷오프 될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을 잘라버렸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더 크게 네. 부각될 수 수밖에 있는. 없기 때문에 이런 물갈이폭을 상당히 크게 간 것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게 또 하나 이제 새누리당 공천에 이번에 약간 맹점일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정체성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소속권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제 은평을의 이제 친이계의 좌정격으로 불리는 사실 이재원 의원이라든가 또 이제 진영 의원도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에 사실은 이제 그 노인연금을 놓고 사실은 정책적 갈등을 좀 빚지 않았습니까? 노인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있는데. 정체성이에요. 예, 어떻게 왜냐하니까
뭐 이재호 의원은 사실은 사사건건 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뭐 눈엣가시 같이 보면 좀 시비를 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리고 우선 5선입니다. 5선이고 이제 이번에 하면 6선에 도전하게 되는데 예. 그러저러한 분들은 아마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또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3선이죠. 3선이고 합니다만은 진영 의원이 그냥 장관 그만둘 때도 네. 그야말로 대통령한테 뭐 들이받고 그야말로 아주 뭐 볼썽스럽게 그만두었거든요. 아까 보면 잠깐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 말 때문에 대통령이 역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 역정을 내었던 부분은 정책의 문제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시행령 관련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뭐였냐니까 당시 공무원 연금 개정 그 하면서 야당이 뭘 물고 들어왔냐니까 전혀 무관한 국회법 개정안을 물고 들어왔어요. 이제 세월호하고 관련 있었던 거죠. 막 물고 막 들고 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못 받는다. 그 당시 조윤선 수석까지 정무수석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당시 의원들한테 전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6월 25일이고 그 자리에서 분노를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까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이나 진영 전 장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권 여당이 뭡니까? 정체성이 아니 맞지 않는다. 집권 여당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어느 당원 당규를 찾아보더라도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당을 대표해서 그야말로 국가를 갖다 지도하고 이끌고 나가고 있고 그 대통령 갖다 옆에서 보조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집권당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과연 진영 장관이나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그랬는가요? 했느냐? 그러면 그건 정체성, 딱 떨어지는 정체성에 위의 문제 걸릴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더 잘했느냐는 그건 차후에 그 평가가 다 다르니까 뭐 예. 정체성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특히 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한 묶음으로 묶고 갖고 물귀신 작전을 펴라는 거 지금 그런 기류 아닙니까? 예. 근데 두 분 다 미온털 박힌 것만은 틀림없어요. 한 분은 대통령한테 미온털이 박힌 거고 한 분은 국민한테 미온털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격이 다른 겁니다. 네. 사정이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공천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니까 누구든지 자를 수 있는 겁니다. 국가 운영이라든가 어떤 전국의 어떤 운영을 해 나갈 거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뭐 아무리 그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어도 자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자르는 것이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연계시켜 갖고 이걸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내용적으로 내려가는 같이 것은 봐서는 안 전혀 된다. 안될 별개로 사안이라는 봐야 거죠. 된다. 사실은 지금 그 공천 심사 과정은 지역별로 해가지고 패키지로 묶기는 힘듭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해서 하나 결론 내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윤상현, 유승민을 직접적으로 패키지로 묶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됐든 분위기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뭐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겁니다. 예. 친박 쪽에서 보는 입장과 유승민 의원이나 다른 비박 쪽에서 보는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지금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왜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이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골짜기에 두 마리 호랑이가 있을 수 없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TK, 특히 대구는 예. 정치적인 힘의 동력입니다. 정치적 근원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대구가 지켜줘야지 정권을 마무리하고 힘을 가지고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거는 그 다음은 다음 얘기고 지금은 거기서 확고하게 대구를 힘도 보여줘야 하고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하는 거 이건 물론 정치적 결단 그리고 그 권력 게임에 아주 그 정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상현 의원하고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네. 근데 두 사람들 다 지금 쉽지 않은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이제 권력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윤상현 의원은 친박계에서 사실은 뭐 좌장이라고 불리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이어서 친박계 내부에서는 윤상현 의원에 대한 뭐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분위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마 윤상현 의원은 여러 막말 파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무소속으로 지도가 만만치 네.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구심력이- 아마 이제 예. 여전히 그것을 마음을 놓기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논다고 한다면 이제 대중적 압박이 워낙 크고 예. 어떤 그 윗선에서의 사실은 어떤 지시나 오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뭐 대통령의 뜻이든 이제 이런 것이 가미되어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이제 공천 탈락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공천 탈락 상당히 이제 수월할 수밖에 없고 예. 만약에 권력 게임이 지금 친박계와 비박간에 있는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의 컷오프는 하고 유승민 의원은 살려두고 하는 것들을 아마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컷오프 예. 가능성이 윤상현 의원 때문에 더 커진 더 측면도 커졌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또 하나 이제 관심이 사실은 이제 어제 새누리당이 이제 컷오프를 발표를 했는데 서상기, 주호영 의원 이른바 이제 삼선 의원들에 대해서 사실 컷오프를 했단 말이죠. 어제 대구에 안 그래도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오전에 기자들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보더니 뭐 덩덩덩 얘기하더니 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보니까 대구에서 피바람이 일었어요. 일단 저희가 예. 주호영 의원의 오늘 사퇴 변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대담 이어갑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공관위의 이 부당한 결정을 취소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만약에 제가 납득할 수 없다면 저는 대구 시민들과 수성구민들의 직접 선택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호영 의원 대구에서 삼선 의원인데 이른바 이제 친이계 쪽에 아무래도 가까운 것으로 이제 그렇죠. 예, 분류가 왜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엔 정무특보를 특임 장관 했죠. 예. 했지만은 그러나 보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특보를 정무특보도 했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저분 같은 경우 뭐 보면 사실은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거의 혼자 단독 신청을 하고요. 단독 신청 혼자 뛰고 있었는데 보니까 본인도 충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면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향해서 같은 수성 갑을이잖아요. 아니 난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열심히 한 나는 그렇고 당신 저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제대로 지역구 관리도 못해서 겨우 도망간 사람이 막 이렇게 비난하던데 네. 바로 그게 대구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바로 주호영 의원 얘기대로 열심히 한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12년 동안 그냥 다 삼선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대구를 물갈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의원 논리대로 하면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12년 동안 탱탱 놀았거든요. 탱탱 놀아도 삼선을 한 거예요. 거기다 물론 비례대표까지 하나 더 더하면 4선이 되죠. 예. 그러니까 지역구만 삼선했어요. 그분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바로 대구의 문제가 얼마 전에 그 김무성 대표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영남 지역이라고 동메달.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TK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메달이라고 그랬어요. 동메달. 그게 뭐냐니까 대구 지역에 바로 그런 정체성, 그런 뭐랄까 그런 이 정체는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그냥 푹 쳐져 있으면 고인물. 이거 갖고는 앞으로 대구의 발전이 없기 그런데 오늘 때문에 또, 네. 강제로 물을 갈아야 된다는 의견이 큰 거죠. 주호영 의원이 오늘 그런 또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 초선 의원이다. 이렇게 되면 대구 지역이 대부분 초선 뭐 이렇게 재선급 의원들로 다 19대 네. 물을 갈아야 한다고 해서 예. 그 대구만에도 17명을 갈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초선 의원이고 그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지금 공천을 하시는 분들이 또 지금 초선 의원을 공천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키즈 예를 아닙니까? 들면은 텃밭에서 정말 월급쟁이 의원으로 있었던 우리가 봐도 저런 분들이 이제 좀 물러나셔야지 여러 면에서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정말 이런 개파 공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개파를 위해서 이렇게 공천을 하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특정 개파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공천으로 비춰지는 것은 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네. 그렇다고 다음에 그럼 21대 가면은 또 그 물 안 갈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자, 여기서 저는 아까 우리 김우석 부소장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보면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힘의 근원은 TK예요. 대구예요. 대구에서 대구가 장악이 안 되면 힘을 못 씁니다. 그거는 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전에 평민당 총재 당시에 당시 이제 전라남도 한평에서 보궐선거 생겼습니다. 예. 그 보궐선거에 누구 공천했는 줄 아세요? 91년에? 대구에 영남대학교 교수였던 이수인 교수를 공천합니다. 이수성 나중에 총리 되시는 이수성 총리의 동생인 이수인 씨가 도대체 전라남도 한평이 어딘지도 모르고 와서 공천받고 왔어요. 그걸 관철해냅니다. 또 2000년 16대 총선 때 당시 김대중 총재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누굴 정리하는 줄 아세요? 권력 관리를 위해서 바로 훈홍 김상현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때 김상현 의원이 한 유명한 말이 내가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국회에 들어가겠다. 이제 김용호 그 후보자의 아버지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대구 선거를 갖다가 개파 공천이란 맞아요. 개파 공천이에요. 그럼 어느 누구는 개파 공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2년도 채 안 남은 그런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만약에 자기가 레임덕이 생기는 순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개파 정치 좁게 볼 일이 아니다. 아니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네. 지금 이수인 같은 사람도 지금도 걸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공천이다.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니 그래갖고 DJ가 거기서 힘을 얻어서 그걸 돌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천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문제와 네. 그 공천이 정말 정치 발전이라든가 합리적으로 했느냐의 문제와 그것이 정치적 판단,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합리적인 판단,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그렇죠. 그런데 지금 TK에 있는 대구에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됐느냐 말이죠. 국회의원이 될 때. 사실 3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덕택에 된 거예요. 전략 공천을 했죠. 그렇죠. 다 그렇게 사실 뭐 거저먹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면 19대 국회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구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국회의원들이 뭐를 했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교정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그다음에 수단의 문제지만 어찌 됐든 지금 대구의 의원들은 의정 활동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그 임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공천을 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오히려 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거를 뭐 정당성 운운하기 이전에 다시 교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네. 대구의 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게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닐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그렇게 된 사람이 또 그렇게 갈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냥 놔둬서는 갈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을 일단은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건 대구 사람들이, 대구 시민들이 결정을 하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이제 임기 후반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 또 최소한의 어쨌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당 내에서 주요한 이제 세력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필요성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대통령의 이제 임기 후 외에도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뭐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권 내에서 주요하게 이 TK 지역의 어떤 정서가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고 그것이 이제 또 출마하는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다시 재선 3선되는 데는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과 사실은 계속 이게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임기 후반부에 갔을 때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제 통합의 리더십으로 사실 마지막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관들의 임명이라든가 총리의 임명에서도 사실은 마지막에 가면 대통령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통합형, 화합형 이런 이제 총리들을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제 인기가 어쨌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같이 어떤 특정 지역, 예.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인물들 하게 되면 대통령이 전체 지도자라기보다는 또는 여당을 전체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정 지역과 특정 계파의 이제 리더로 비춰지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당내에 전체적인 우호적 기류를 만들어내는 데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PK적인 어떤 차기 주자가 나타난다. 수도권에 이제 어떤 여당의 리더가 나타난다 하게 되면 TK와 다르게 어쨌든 대립할 경쟁하는 수 있는 구도로 가게 되면서 긴장 구도가? 예, 오히려 네. 대통령이 이제 외소화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정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김무성 대표도 사실 어렵사리 공천 경쟁, 경선 경쟁을 따놨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이른바 가깝다는 김성태 의원이라든가 뭐 김학용 비서실장이라든가 또 뭐 박민식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아직 공천이냐 아니면 경선 여부도 좀 결정이 안 된단 말이죠. 황 의원님 짧게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그래서 김성태, 김학용, 박민식 네. 이 부분은 뭐냐니까 김무성 대표를 갖다가 이제 KY가 문제예요. KY, 김무성, 유승민, KY 라인이 문제입니다. 그 KY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유승민 어떤 의원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때 김무성 대표를 갖다가 뭐랄까 견제하는 카드로서 사실 정치적 볼모로 잡혀 있는 게 김성태, 김학용, 박민식 정치적 볼모다. 우리 고 교수님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서청원, 이인재, 김을동 최고위원들 다 뭐 경선은 했지만 사실상 공천이다시피 하는 그런 걸 받았어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이분들의 의정 활동과 다른 분들 뭐 김학영이든 누구든 간에 뭐 또 뭐 유승민계 누구든 간에 어떤 분들이 더 지금 상황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국회를 위해서 뭐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교체가 돼야 할 건가 그런 건 명백하거든요. 네. 이 상식적 판단을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아니다. 상식적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공천 여파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찬 의원에 대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그 공천 배제로 좀 시끌시끌한데요. 홍찬선 공천관리위원장의 이야기를 잠시 듣고 대담 이어갑니다. 그 인물이 그대로 10여 년 전과 똑같이 이건 안 된다. 새 시대에 새 인물이 나와야 앞으로 미래 10년 후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바꿔야 된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그거 무슨 세종시 하나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니고 좀 더 원로로서 비껴나면 신노 좌장인이 그런 소리도 듣지 않고 훨씬 더 기여할 길이 더 많다. 김종인 대표가 어제는 정무적 판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고인물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했는데 이해찬 전 총리는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파괴를 한다라고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건 재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건하는 그 실체가 뭐냐 사실 그게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확실한 거는 친노 당에서 친문재인 당으로 이 개편이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좀 고민됐던 게 대안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세종시에 다른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무소속으로 나가도 상당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살아서 돌아오면은 또 안 받을 명분이 없거든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하고 이해찬 의원은 그쪽은 그쪽 일을 해라. 그리고 다시 모여서 또 재건을 하자라고 하는 정도의 절충점이 있는 것 같고 문제는 그럼 세종시에 누구를 공천할 건가? 할 거냐 말 거냐? 사실 이게 관전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전? 네, 이제 공당이기 때문에 뭐 사실 공천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공식적 절차에 의해서 이제 우리 당 후보를 없앤 것이니까 그럼 새로운 이제 후보를 세우는 것이 이제 공당이라고 하면 이제 마땅한 뭐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찾으리라고 봅니다. 찾아서 이제 어쨌든 왜냐하면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범친노계만 변죽만 사실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핵심 어쨌든 기득권을 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김종인 대표가 애초에 나왔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뭐 강기정 의원이라든가 전병훈 의원, 오영식 최고라든가 이런 사람들 된 것만 해도 상당히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을 텐데 애초에 국민적인 기대금을 너무 높게 형성해 놨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럼 놀라기 위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 나와서 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놀라지 않을 수준이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컷오프가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것을 어쨌든 자기가 내뱉은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공천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효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기득권을 해체했다 또는 이제 이해찬 전 총리 친노의 핵심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컷오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잘한 공천이다. 새누리당에 비해서 이제 우월한 공천이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이 효과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체 후보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야죠. 안 되면 그 말이 되는 근데 이해찬 의원 입장에서 사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명분으로 또 복귀를 할 것이며 또 예를 들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떨어지면 그러니까 더군다나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고 육선원을 하신 분이죠 지금. 그런 분이 당의 결정에 대해서 할 거 다 하신 분인데 당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좋은 건 아니고 이분이야말로 나는 정체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그동안 뭐 김종인 대표도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두 가지 잘못된 것은 친노 패권이라는 거. 그게 이제 지난 4.29 지난해 재보선이라는 거기서 친노 패권 정산돼야 한다는 거.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 또 하나는 낡은 진보. 그러면 이해찬 의원은 친노 패권의 좌장이에요.
또 7, 80년대 운동권의 운동권의 대부예요. 그러니까 낡은 진보 그런 측면에서도 물론 개인의 그런 의정 활동이라든가 뭐 여러 면에서는 다 적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공감대 같으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이해찬 의원의 그런 컷오프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게 뭐 본인은 억울할 수 있지만 뭐 상당수 대승적 견지에서 좀 수용할 필요도 있지 이런 않았느냐. 유권자들이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오늘 저 이해찬 저 의원 때문에 한번 세종시에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예. 2012년 대선이 있던 해,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해죠. 예. 그때 인구가 11만 5천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신생 도시니까요. 네, 그러더니 2014년 지방선거 있을 때 15만 8천이 되더라고요. 2016년 현재 얼마냐 하니까 올해 2월 현재로 22만 3,672명이에요. 많이 이주했군요. 그러니까 네. 2012년 즉 이해찬 의원이 지난번 4년 전 빠지달 때는 인구가 11만, 이 유권자가 아닙니다. 예, 인구가 11만 5,388명이었고 지금 이번에는 22만 3,672명, 2배가 늘었습니다. 2배가. 마침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여론조사 아카이브에 들어 있는 걸 네, 등록 자료로. 등록 자료입니다. 예.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 동안 세종인 뉴스와 윈폴에서 세종시에 사는 유권자 6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응답률이 2.7%고요. 95% 신뢰 네.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4.0 포인트. 저희가 미처 CG를 준비하지 못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요.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 다 읽어야 예, 됩니다. 네. 이게 안 읽으면 안 돼요. 했더니 여기 후보가 이 가상 대결에서 뭐 나중 좀 최근에 네네네. 확정됐습니다만 새누리당의 박종준 예비 후보가 당시는 네. 49.5%, 이해찬 의원이 27.2%. 절반밖에 안 된다고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구성모 후보 예비 후보가 4.8%밖에 안 됩니다. 지역 신문의 여론조사라는 여론 쪽으로 이제- 600명 예. 상대로 딱 세종시에서는 유권자. 예. 왜냐니까 지금 세종시라는 도시가 이미 이해찬 의원이 바로 옆에 동네가 청양이잖아요. 청양 사람이거든요. 그게 초기에 4년 전에 지금 세종시와 지금 세종시 달라졌다. 전혀 달라요. 지금 보면 계속 공무원들이 유입되면서 공무원들과 공무원 가족들이 유입되면서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낙선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무소속으로 나오면요. 녹록지 않다. 녹록지 않을 뿐더러 여기에다 만에 하나 아까 우리 윤희용 센터장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이런저런 핑계 갖고 만약에 저 후보 안 내죠. 그 꼼수란 소리 듣고 여태까지 했던 것 했던 거 다 도루묵으로. 도루묵됩니다. 어차피 나가면은 이해찬 의원은 결국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해찬 의원의 반발이 이제 결국은 친노 진영, 이른바 친노 세력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사실 이제 약간 결은 다르지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재심 청구에서 탈락이 됐다면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뭐 지금 눈물의 호소를 지금 SNS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윤 센터장님 네. 사실 그거는 일부 친노 진영의 반응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권에서 보면 적극적 지지자, 그러니까 강경 진보 지지자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반발이 크죠. 예. 왜냐하면 뭐 SNS 상에서 가장 이제 왕성한 활동을 보였던 정청래 의원이 사실 이제 컷오프된 상황이고 예. 또 이제 이해찬 의원의 컷오프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가 사실 이제 야당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으면서 굉장히 야당의 핵심적 인물들, 전투적 자원들을 사실은 이제 뒤로 물리고 있다라고 예. 하는 이제 비판들 지금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거대한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에 왔을 때 이것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반발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실제 어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이것이 권력의 힘이거든요. 사실 이제 김종인 대표가 자기가 어쨌든 룰을 변화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반발을 한다 해서 이것을 뒤바꿀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칫 이것을 크게 하게 될 경우에는 공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종인 대표가 그래서 이런 사태들을 미리 예견하고 엄포를 놔버렸지 않습니까? 나는 네. 가버릴 수 있다 도중에.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떠한 이제 반발을 그렇죠. 공식적으로 내놓는다고 한다면 네. 아마도 이제 이 흐름들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고 할 텐데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이제 컷오프된 사람들 아니면 다른 의원들 또는 강경 지지자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네. 김종인 대표를 흔들기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더불어서 좀 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를 했는데
할 말 없다, 할 말 없다. 지금 세 번째 할 말 없다.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면서 말을 하면 망합니다. 망한다. 그건 예.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뭐 한번 말을 던지면은 그 친노 그룹들이 아주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순간 총선 때까지 수습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갈 거라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노 진영에서도 지금 김종인 대표를 직공하지 않습니다. 박영선 의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김종인 대표를 직접 공격해서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미 망했던 당을 어찌됐든 김종인 대표가 이 살려놨는데. 정도까지 해가지고 여야의 대등한 위치에까지 올려놓고 이제 뭐 새누리당이 굉장히 지금 그러다가 스텝이 꼬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부 충돌로 정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자멸적인 행위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상황은 뭐 그냥 가지 중간에 네. 브레이크를 걸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 사실 지금 보면은 문재인 지도부가 거의 와해되고 친노 좌상격 또 뭐 이해찬 의원과 만난다더라 뭐 이런 등등 좀 분석들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분석? 어쨌든 뭐 알려지기는 문재인 대표가 이해찬 전 총리는 세종시 그때 아주 어렵게 모셔온 분이다는 것을 알아달라. 그런데 이해찬 전 총리를 컷오프 시키는 것은 저는 문재인 대표가 묵시적 동의를 한 걸로 저는 봅니다. 뭐 그것이 본인의 뭐 좋아서든 아니든. 싫어서든 간에 그게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한 거예요. 전략적인 동맹이다. 지금까지 전부 문재인 대표가 나아가는 길에 좀 뭐 걸림돌이 된다든가 부담이 된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거의 지금 물갈이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말하자면 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미 비노들은 싹 나가버렸습니다만은 그 내에 있는 범친노들 거기서 좌장급이라든가 또 계파 수장급들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분이 유일하게 정세균 의원입니다. 그분도 뭐 아마 개파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개파. 그 손발은 다 잘렸고 거기 핵심들 다 잘렸지만 아마 김종인 대표 생각은 구태여 안 잘라도 자연사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예. 어쨌든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은 김종인 대표의 그러한 행보가 문재인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네. 앞길에 아스팔트를 잘 깔고 깔고 있는데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진 궁금한 거 거는 알죠? 이게 총선 이후에도 이런 이른바 전략적 동거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순망치한 관계가 돼버리고 있어요. 마침 오늘 어느 조간에 보니까 참 재밌는 분석이 있던데 탈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통화를 했다는 건 아니 그것도 있습니다. 예. 더 재밌는 게 127명 기준으로 따지면 친노 대 비노가 친노가 보니까 62명이고 예. 비노를 갖다 65명으로 갖다 의원 기준으로 해놨는데 이번에 공천 기준으로 따지니까 7대 3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친노가 강고하긴 하되 비주류가 되어갔는데 이번에 보면 아까 우리 지금 저희가 화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저게 이제 19대 국회의원 현역 의원을 그렇죠. 물론 저게 정확하게 뭐 개파가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 51% 이번에 반반이고요. 보면 비노 지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당사에서 국회에서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지역별로 발표를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은 서울 종로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박진 전 의원을 누르고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됐다는 부분이 지금 눈에 가장 띄는데요. 자, 공천 심사가 아니라 이미 했던 것을 경선 결과가 맞습니다. 네네. 경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더 변수가 없으면 더 없으면 아까 공천을 결선 투표하는 사람만 빼고는 빼고는 다 되는 거죠. 공천이 확정된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요. 예. 종로 같은 경우에는 1차 경선지 발표에 나왔어요. 지금 며칠 걸렸나요? 9일인가 됐죠? 그러면 지금 오늘이 15일이니까 네. 한 6, 7일 정도를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3명이 했었죠. 예, 그래서 정동 변호사. 세 분이 했는데 그 정도로 수도권에서 응답률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 샘플을 채우기 위해서 벌써
아주 여러 날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수도권에서는 한 응답률이 6% 정도 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게 뭐 일면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샘플을 끄집어내서 하는 게 정말 상향식 공천의 기본적인 취지하고 맞는 거냐. 그거 하기 위해서 결국 조직 선거를 해야 하고 그러면 1000명 내 편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샘플을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과연 이 여론조사로 상향식 공천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상향식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보면 안심번호를 통해서 여론조사하지 않았어요? 그 무슨 비용을 우선 예비 후보자들이 다 대고 있습니다.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4천만 원까지 비용을 대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받지도 못하는 돈인데 되돌려 받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뭐다 이게 이렇게 보면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귀에 익은 이름에 찍어요. 그게 오늘 오전까지 지금 새누리당 경우 지금 상향식 공천한다고 경선했습니다만은 76%가 현역 의원의 76%가 다시 그 밥에 그 나물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개혁 공천이냐 이런 부분에 하여튼 원론적인 네, 질문이 나올 윤희용 수밖에 센터장님 없어요. 사실 여론 분석 전문가신데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안심번호제 자체는 어떤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떤 기존의 어떤 가구 전화 또는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해서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게 함으로써 어쨌든 인위적인 조작이 좀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측면이기 때문에 장점이 물론 이제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심번호제의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주변 제도도 함께 정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인들이 현역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거나 또는 오히려 어떤 가산점들도 충분히 더 많이 준다든가 이랬는데 지금 굉장히 미미한 가산점에 불과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반이니까 충분하게 신인들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 유권자들이 갖지를 못해요. 아직 선거 국면이 사실 집중도가 강화된 건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은 정당에서만 강화되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안심번호제에 의해서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귀에 익은 사람들 그러다가 현역만 사실 아니까 알아야지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그런 지금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제도적인 미흡점, 이건 이제 처음 사실 도입해 본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 가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박진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의 이 결과 어떤 의미로 좀 보시면 사실 이 부분도 사실 주목이 되는데요. 저는 박진 의원도 안타깝고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어떤 대권 후보로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박진 의원을 누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상향식 공천이라든가 이런 안심번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시행착오가 여러 개 나타났는데 사실은 뭐 상향식 공천이나 안심번호제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취지는 좋은데 그런 걸 하려면은 미리부터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죠. 그리고 이미 약속했던 대로 그런 당협위원장 이런 것도 또 1년 6개월 전에 다 내놓고 공정하게 또 거기에 대한 당원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이것도 다 주어서 신인들도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의욕만 앞섰지 준비를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니까 그렇게 뭐 지금 오늘 계속 좀 속보로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데 오늘 중으로 이제 새누리당 지역구 공천 마무리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저희들이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또 윤상현 의원 또 이재호 의원에 대한 결론을 오늘 중으로 30권 남았다니까 내겠다. 이제 30권 남았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더 늦출 수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24, 25일 후보 등록해야 돼요. 이제 결선 투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최소한 그러면 후보 등록하기 전에 하다못해 당에서 일반 그 공천자들 모아서 한번 으쌰으쌰 보면 뭐 필승 결의 대회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상 보면은 그러면 오늘 오늘 15일이니까 24일 이제 8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마냥 끌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우리 모두 짐작하는 바와 같이 유승민, 윤상현 이 두 사람에다 여기 나왔던 분들이죠. 지금 보면 윤상현, 황우려, 김학용 이분들 아니에요. 지금 나머지 분들까지 다 포함하지만 먼저 나머지 이제 호남 지역이 좀 남은 것 같고요. 조금 호남 지역 남았고 대구 지역 조금 남았고 이런 부분들 갖다가 어차피 후폭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수해야 될 시간이다. 감수해야 될 시간이니까 이제는
이제는 뭐다가 내놓고 알겠습니다. 그 사실 결과는 유권자한테 심판을 저희들이 받아야죠. 이 자리에서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좀 계속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지금 이제 공천이 사실상 유력해졌단 말이죠. 당내의 어떤 역학관계에 좀 미묘한 변화가 있을까요? 그 오세훈 의원이 사실 그 종로에서 입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도 여론조사 보면 여권의 대권 주자군에 1등 김무성 대표, 2등이 오세훈 의원 정도가 전 의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입성해가지고 들어오면은 강력한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여의도의 일각에서는 그쪽과 같이 무슨 연대를 해서 뭐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석 하나의 문제 이상의 그런 흐름이 있긴 있죠. 있다. 그 1등 김무성, 2등 오세훈이죠. 지금 현재 여당 내 조사는 여권 내에서 예, 반기문을 빼고 특등을 빼셨네요. 특등이 바로 지금 뭐 반기문인데. 유엔 사무총장이고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향식 공천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실패로 네. 돌아가고 있고 현역 의원들 그대로 재공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거기에 비해서 어쨌든 개혁 공천적 이미지는 더불어민주당에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180석을 갖다 자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뭐랄까 평가 기준점으로 두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면 반대로 만약 김무성 대표하고 오세훈 전 시장하고는 서로 제로성 관계입니다. 그 김무성 대표가 줄어들면 오세훈 시장이 올라가고 네. 거기다 또 보면 대구에도 있죠. 아니, 어떤 김문수 좀 파 갈등의 어떤 완충제 역할 아니요, 이제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것이 또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여요. 강화될 수 완충되기보다는 이제 보면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논외로 치고요. 했을 때 지금 새누리당이 뭐 경쟁 구도가 안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사실 있어서 상당히 어떤 유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화려하게 입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면은 친박계와 김무성 대표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무성 대표의 사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긴장 관계, 갈등 관계 계속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치권 내부에 있는 유력 주자에 대한 이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박계에서. 그렇게 되면 친박계와 오세훈 전 시장과의 이제 우호적 관계, 어떤 준연대 관계들이 형성이 되면서 김무성 대표에 대한 고립 내지는 그런 대립 관계들을 더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권 내 총선 이후 그런 지형이 많이 바뀌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오세훈 의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건전한 경쟁 관계로 가는 게 오히려 여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 아니냐. 과거 이해창 총재의 그런 경험을 볼 때 여러 후보들이 경쟁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의 후보가 태동한다면은 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 오늘 처음 저희들이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제 화약고 많은 시청자들, 국민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에는 뭐 결론이 뭐가 나오겠죠? 가급적 결론 낸다는 거죠.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